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범주가 선험적인 영역으로 순수 이성의 분야로 무제약자의 세계로 넘어가는데요. 우리의 사유에서 인식의 어떤 보편적인 틀이 왜 중요한지, 특히 원인과 결과, 인과론을 통해서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이 범주가, 우리 인식의 틀인 범주가 선험적인 영역으로 건너가는 부분부터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초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종합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지금까지 칸트가 했던 그런 인식의 원리를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요. 읽으면서 그런 칸트의 논리를 한번 되새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65쪽 14 범주가 선험적 영역으로 건너가입니다. 종합적인 표상이 그 대상과 일치하고 양자가 반드시 서로 관계 맺으며 이를테면 서로 마주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만이 가능하다. 대상만이 표상을 가능하게 하는 때와 표상만이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때가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의 관계는 경험적인 따름이요. 표상은 선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현상에 있어서 감각에 속하는 것에 관해서 말한다면 현상은 사실 선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후자의 경우에는 표상 자신 그것은 존재에 관한 대상을 산출하지는 않으나 만약 우리가 표상을 통해서만 그 무엇을 하나의 대상으로서 인식할 수 있다면 이때 표상은 대상을 선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는 이 칸트 순수 이성 비판 최재의 번역의 보정판이요. 말 그대로 보정판인데요. 실은 오타가 더 많습니다. 이 이전의 판본이 오타가 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는 뭐 포상이라든지 자진이라든지 이렇게 잘못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타도 다 가려서 읽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읽는 것 같이 따라오면서 오타는 수정하시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우선 칸트는 종합적인 표상, 즉 우리에게 경험이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고 있어요. 칸트는 종합적인 대상, 즉 우리에게 경험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종합적인 표상, 어떤 경험이 생기기 위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감성과 오성, 이 두 가지만 필요합니다. 감성과 오성, 이 두 가지를 통해서만 우리는 인식이, 경험이 발생되기 시작한다고 칸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감성과 오성을 여기에서는 칸트가 어떻게 이야기하나? 감성은 대상의 정보를 받는 능력, 수용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표상을 가능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사유 능력을 통해서, 즉 범주의 어떤 틀을 통해서 우리는 저 대상하고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성은 표상을 통해서 대상을 가능하게 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성과 오성을 이렇게 다양하게 사유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전자는 감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성이 대상을 산출하지는 않을 겁니다. 감성은 그냥 수용성이니까요. 즉 대상하고 직접적으로 관계 맺고 있으니까요. 수용적이고 경험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현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감성을 통해서 우리는 현상을 얻을 수 있고, 이거는 대상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상을 수용하는 것, 있는 대상을 이미 존재하는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표상 자신 그것으로, 즉 오성은 대상을 산출하느냐? 아닙니다. 산출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사유 능력도 감성을 통해서 얻어진 표상을 통해 그것을 범주틀로 종합하기 때문에 그것도 대상을 산출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칸트는 우리가 외부의 어떤 대상을 다 산출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하고 있냐? 오히려 감성과 오성을 통하여 둘이 결합하여 개념이 발생함으로 대상을 규정한다, 구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칸트는 대륙의 관념론자 혹은 합리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계를 창조하지도 않고요. 영국의 경험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세계의 정보를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칸트는요, 이 둘을 종합하고 즉 중용하여서요, 우리는 대상을 구성한다, 규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상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두 가지만이 있다. 첫째는 직관이요. 이것을 통해서 대상은 오직 현상으로서만 주어진다. 둘째는 개념이요. 이것을 통해서 직관에 대응하는 대상은 생각된다. 그러나 이미 진술한 것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것이 명백하다. 첫째 조건, 즉 오직 대상이 직관될 수 있게 하는 조건은 객체의 형식상의 근거로서 선천적으로 심성 속에 있다. 따라서 모든 현상은 감성의 이 형식적 조건과 반드시 일치한다. 현상은 이 형식을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경험적으로 직관되고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칸트는 대상을 통해서 표상을 산출하는 능력 혹은 표상을 통해서 대상을 산출하는 능력, 알고 보니까 감성과 오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문단에서는 직관과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관은 감성을 대표하고요. 개념은 오성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 잘 기억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직관은 감성에 속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 직관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우리는 현상을 얻을 수 있겠죠. 개념을 통해서는 드디어 대상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즉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때의 사유는 아주 1차원적인 사유, 개념을 얻는, 획득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사유라고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감성과 오성의 인식 원리, 사유 원리를 통해서 칸트는 첫 번째 어떤 조건이 명확하게 주어진다고, 어떤 조건을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칸트가 말하는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외부의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 어떤 물 자체가 우리 심성에, 마음 어딘가에 주는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그 틀, 형식은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부의 정보들은 분명히 우리의 직관 형식, 그 틀에 입각해서 우리의 심성 어딘가에 맺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성에 맺힌 것은 반대로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직관 형식에 무조건 적합한 것, 우리의 인간의 틀 속에만 부합하고 맞는 것, 이러한 정보들만 우리가 심성 어딘가에 맺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눈은 다양한 세계, 체세계의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귀는 이 소리의, 청각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코는 후각, 혀는 미각의 정보들만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눈이 귀처럼 들을 수 있고 혀처럼 맛볼 수 있다. 이건 도저히 상상도 못하겠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둘이 함께 결합해서 작용할 수는 있을지언정 각각의 능력은 다 별개죠. 이처럼 우리 심성 안에 외부에서 주는 어떤 정보가 우리 마음 안에 어딘가에 맺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틀에, 그 형식에 부합해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연역에서 문제되는 것은 그 무엇을 직관하도록 하지는 않더라도 대상 일반으로서 생각나도록 하는 유일한 조건으로서 선천적인 개념이 또한 먼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대상의 모든 경험적 인식은 반드시 이러한 개념에 합치한다. 이러한 선천적인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경험의 객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든 경험은 그 무엇이 주어지는 원인인 바 감관의 직관 이외에 직관 중에 주어지는 혹은 현상하는 대상에 관한
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 일반의 개념은 선천적인 조건으로서 모든 경험적인 인식의 근저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천적인 개념으로서의 범주의 객관적 타당성은 그것에 의해서만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에 의거한다. 대적 그럴 적에는 범주는 필연적으로, 즉 선천적으로 경험의 대상과 상관한다. 왜냐하면 범주에 의거해서만 경험의 그 어떠한 대상은 일반적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칸트가 보기에 이제 범주가 선험적 연역으로 넘어가면서 발생하는 거는요, 이 감성을 통한 어떤 정보가 없더라도, 어떤 지료나 재료들이, 표상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상을 산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오성의 능력만으로도 어떤 개념들을 산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칸트는 일전에 말했죠. 직관 없는 사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다시 말을 바꾸어서요. 어떤 정보들이 없더라도 감성의 형식이, 능력이, 작용이 없더라도 우리가 대상을 산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감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즉 사유 능력, 사고작용만으로도 대상을 산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든 대상들은 어쩌면 우리의 사유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규정된 것, 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칸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상해 가십니까? 사유작용만으로 대상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어떤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꼭 이 개념을 전제하고 나서야만 다양한 개념들, 즉 다양한 경험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그것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관하는 것들, 즉 현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어떤 하나의 개념을 전제해야 된대요. 우리의 모든 사유 혹은 존재하는 것들을 증명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상관하고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칸트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개념이 있을 때 이걸 전제해야 범주도 설명이 가능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모든 인식을,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하나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칸트는 우리에게 떡밥만 던져주고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네요. 모든 인식의 근저에서 우리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그 개념,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선험적인 연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 계속 읽으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 안 되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반복해서 들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습하세요. 복습만이 이제부터는 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또 이 어려운 책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